이제 우리 이 오후 시간에는 국가적인 상황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또 바르게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그 영상에 이어서 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영상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리 남한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1975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잘 설명한 다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제 정말 한 나라의 공산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국제 공산화 전략이 어느 나라에나 다 공통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에 썼던 거, 러시아 썼던 거, 또 남한에 쓰는 거 거의 동일한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남한 시국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상을 이제 우리 시청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월남전은 알아요. 월남 베트남 아니에요? 월남은 아닌데. 공산주의가 이제 베트남인데 한국 때 저도 봤는데 뭐 기억은 아프리카? 베트남 쌀국수. 아니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월남, 지금의 베트남 남쪽에 존재했던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과거의 국가. 사시사철 벼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 유교를 숭상하는 민족이 평화롭게 살던 베트남은 70여 년에 걸친 프랑스 식민 지배를 거쳐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을 맞이한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분단된 베트남. 북위 17도 일부에는 호치민의 주도로 공산주의 월맹이 들어섰고, 남부에는 응오딘 지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자유민주주의 월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물과 기름처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었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립 속에 월맹은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 동족상잔의 베트남전을 일으키고 10여 년간 계속된 피해 전쟁 끝에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1975년 3월 월남 공산화를 위해 월맹이 전면적인 무력 공세를 감행했다. 월남의 수도 사이봉 불과 50여일 만에 함락됐다. 나라를 잃은 월남인들은 월맹의 대대적인 숙청과 사상대조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해야만 했다. 110만 명이 넘는 보트피플이 바다로 몸을 던졌고 자유월남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패망 이전의 월남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너무 비슷하게 같은 민족이 월맹과 월남으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 겉으로는 평화, 화해를, 속으로는 무력 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있던 남부 베트남, 즉 자유월남에서는 미군 철수, 반전 시위, 월맹과의 민족 화해 물결이 일었고, 반면 북부 베트남, 즉 월맹 공산 정권은 날로 궁핍해져가는 상황에서도 무력에 의한 남부 베트남 공산화 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경제 군사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었지만 월맹에 의해 적화 통일되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월남의 패망. 월남의 패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북부 월맹은 남부 월남의 공산화에 착수한다. 공산 세력은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월남 사회 내부로 숨어들었다. 우선 농촌 사회에 침투했다. 당시 토지개혁 실패 등 월남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다수 농민들이 반정부 세력에 동조하게 되었고, 공산 세력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교묘히 침투, 공산화를 추진했다.
한편 월맹은 1960년 9월 하노이에서 제3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남부 월남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 북부 월맹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남부 월남을 해방시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월남에 남아있던 6,000명의 공산 핵심 세력들은 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월남 정부의 타도와 공산주의 정권 설립을 위해 산하의 베트콩을 결성, 매복, 테러, 파괴 등의 무장 게릴라 활동과 함께 월남의 정치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 납치하는 등 테러 행위를 본격 전개한다. 이는 모두 북에 있는 월맹의 조종과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누구보다도 해방전선 군대가 실제로는 월맹군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월남의 도시에서는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학생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다. 베트콩 여성운동가 출신인 응오바 타인 등은 자유월남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티우 정부가 부당하게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월남 언론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Everyone have assured me that the U.S. 이에 정부는 언론의 이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언론인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데모를 벌였다. 그리고 베트콩의 공세가 심해져 학생들을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을 제정하자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데모를 벌였고 종교인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위에 가담했다. 선거 때마다 국론의 분열은 더해가고 반정부 운동은 더욱 가열되어 갔다. 사이공에는 애국을 표방하는 100여 개의 좌익단체와 통일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양산되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소위 양심적인 반전, 민주, 평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매도당했다. 또한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내가 63년 9월 초에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이공에 탐이 낮은데 도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근데 거기 물론 그 게릴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게릴라들이 맥을 못 쳤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삼선을 하니까 그거 참 잘했지만도 거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지 않겠어요? 결국 혁명이 났는데. 그래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힘이 부정표가 되잖아요. 국민의 모든 그 에너지를 갖다 직결시키는 말이죠. 그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좌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분란이 그러는 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에너지 좀 직결을 못 시킨 거죠. 제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가 도미노식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등이 연합군으로 참전했다. 미국 참전을 빌미로 월맹 정규군은 드러내놓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를 돕기 위해 중국, 소련, 북한 등 공산국 군인들도 월맹으로 들어왔다. 월남 측은 1973년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할 때까지 약 1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월맹 측은 정규군 47만 명과 베트콩, 공산국 참전 병력, 그리고 월맹 협조자 등을 합쳐서 약 100만 명 정도였다. 전쟁은 바야흐로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됐다. 월남이 이제 공산화될 것 같으면 그 인접되고 있는 그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것도 공산화된다.
하는 그 이제 도미노 이론. 그걸 그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한 그 하나의 그 이론인데 공산 침략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그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게 되면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과 같은 또래지만은 그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다 공산화되는 건 그건 시간 문제다 하는 그런 시각이죠. 공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십 년 넘도록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어 막강한 화력으로 단기간에 주도권을 잡으리라 예상했던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내에서는 물론 미국 등에서 반전, 반미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대단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갔다. 오랜 전쟁 끝에 월맹과 미국 등 12개 나라는 1913년 1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배경에는 월맹 호치민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전력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확산시켜 미군을 베트남에서 몰아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월맹군 14만 명을 철수시키지 않고 월남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들이 바로 평화협정의 주역인데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월맹의 정치국원인 레둑토입니다. 키신저는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첫 번째,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 등을 감시하고, 두 번째, 월맹의 외무차관이 이끄는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에 인질로 받아놓았으며, 세 번째,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미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월맹은 미국의 폭격과 경제 봉쇄로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할 대로 상실했고 식량이 부족해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로부터 매년 약 100만 톤을 지원받으며 하루 2끼와 소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역시 월남이 월등히 앞서 있던 상황.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반 뒤 평화협정은 깨지고 월남은 공산화 통일됐습니다. 해군 군사력 전 세계 3위, 공군 군사력 4위였던 월남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4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망한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요.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 내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월명이 군사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수리바를 신고 그 맨발로 이렇게 쳐내려왔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간첩 활동, 그러니까 독립국에서 티우 대통령이 그 작전회의를, 내각 작전회의를 갖다가 전시 내각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작전회의 내용이 말하자면 북부 월명에 보고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1967년 9월 3일)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앤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 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 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쭈옹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융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웅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우목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실제 내지 월남이 많은데 보니까 공산당원 말이야. 이북화 통로 공산당원은 9천 한 60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약 10,000명을 본다고. 남쪽에 인민혁명당이 있었다고. 인민혁명당은 뭐냐면 그것은 베트공이야, 바로 그게. 남노당이가 인민혁명당이라고 외누 또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북 공당하고 사촌이 사촌. 예. 인민혁명당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해서 5만 명이 그게 핵심 당원이에요.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티에오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자국되면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 또 스님들의 반정부 데모,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적과 상대를 해가지고 한편에서는 단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극렬한 반정부 데모를 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반정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월남 폐망으로 이어졌던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가? 당시 공산군과 싸우던 월남공화국 한 군인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적과 총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방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데모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적과 싸우기보다 반정부 데모에 더 열을 올렸고 월남 정부가 병역법 제정안을 만들자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정작 군대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대의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73년 당시 월남 정규군은 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월맹군은 구정공세 이후인 1968년, 69년에는 미군의 폭격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쳤으며 미군 연대급 작전 계획을 입수해 이들을 정글로 유인해 힘들이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1968년 1월 30일) 월맹은 베트남인들의 태태, 부정을 기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남부 베트남의 5개 주요 도시와 36개 지방 중심 지역을 공격했다. 부정의 느슨한 분위기와 명절 민족 대이동의 혼란을 틈탄 기습 공격이었다. 월맹과 베트콩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이 일시 함락되고 미국 내 해산기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월맹의 막대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자살적 공세로 끝이 난다. 이 대규모 공세로 베트콩은 많은 간부들과 약 4만이 넘는 병력을 잃게 된다. 기대했던 남부 베트남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언론의 과장 보도였다. 결국은 이기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태도 공세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도 공세를 할 때는 완전 전세가 월명의 패보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심리전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독립공 앞에까지 쳐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태도 공세에서 월남 연합군의 어떤 심리적인 장병들한테 엄청난 심리적인 사기 재화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월남전의 말하자면 자유 월남이 패배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네, 심리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미국인들은 TV를 통해 베트콩에 의해서 잠시나마 미국 대사관 일부가 점령당하고 미군 시체들이 뒹구는 장면을 지켜보며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월맹의 평화협상을 지휘하고 폭격 중지를 선언한다. Tonight I have ordered our aircraft and our naval vessels to make no attacks on North Vietnam, except in the area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continuing enemy buildup directly threatens Allied forward positions and where the movement of their troops and supplies are clearly related to that threat. 구정 대공세로 월맹은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반전 여론 확산의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심리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월맹의 구정 대공세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월맹은 월남의 언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것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에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 학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월남 좌파 언론들은 미군, 한국군 등 연합군이 적이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린선사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어, 린선사. 근데 베트콩 놈들이 와서 그놈을 다 싹 학살을 했어. 죽여버렸어. 그리고 한국군이 이것을 죽였단 말이야. 해가지고 온통 비라를 부리고 온통 야단을 했어. 한미월, 합동수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참모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학살한 놈이 월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학살한 녀석이 마침 그때 표창장을 받았다고요. 표창을 받은 그 증거를 갖다가 잡았어.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나중에 결론이 이제 다 밝혀졌다고.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 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감옥에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둠 속에 그냥 가둬놨대요. 어둡게. 그리고 가끔마다 풀리면 햇빛도 안 보이는 게 보기 힘든다고 그 정도로 몸 다 구부려 뼈 아프고 그 정도로 당했대 2년이나. 그런 어둠 속에 가둬놨대요. 감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만 또 어둠 속에 있대요.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지 꾸왕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부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자 베트남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일단 통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리고 응? 좀 긴가민가 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농업 집체화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가면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완은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피플 대열에 뛰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1975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바다에 몸을 던진 80만 보트 피플을 포함 육로 탈출자까지 무려 110만 명. 이들은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을 향해 바다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줄 국가를 찾아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부녀자들은 강간당한 뒤 모두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약 11만 명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나라 그렇게 되는 거는 슬프다. 그렇게 다시 뒤로 보니까 저쪽에 이제 배 바다 타잖아요. 배 타고 이제 저 멀리 점점 야자나 뭔가 집인가 점점 멀리 보여. 내 고향이 점점 떨어져 멀리 보니까 그게 슬프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갔다가 언제 또 돌아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했어요. 자유월남 시절 사이공 대학생이었다가 1985년 탈출한 리우딩 학생의 수기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친 이유는 행정관료의 부정부패와 정당 간의 극한 대립, 공산분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처형을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반정부 과격대모를 중지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또한 그는 참담한 심경을 시 한 수로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니 금강석처럼 반짝이기에 무엇인가 궁금하여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그것은 피로 범벅이 된 눈물이라네. 자유월남의 패망은 월명의 군사적 공세와 정치 공작 때문이었겠지만 이에 동조했던 좌파들의 극렬한 반정부 선동도 커다란 몫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진짜 심각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월명에 적극 동조했지만 통일 이후 버림받았던 월남 내 좌파 인사들은 수용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지 못했던 월남 국민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라들이 이렇게 공산화가 됐습니다. 정치계에 들어가고 언론에 들어가고 교육에 들어가고 또 종교계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 시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은 김일성 주체상이 정말 나라 전체를 잡고 있는 이제 하나의 사이비 종교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김일성 주체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고 김정일을 직접 가르쳤던 스승이었고 그리고 북한 내에서 국제비서를 맡은 공산당 국제비서를 맡은 아주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에게 계약 개방을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남한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강의도 듣고 또 그분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분이 식사할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김정일을 만나러 갔더니 김정일이 자리에 없는데 책상 위에 이런 서류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서류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우리나라 그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장관들이랑 한 국무회의 회의록, 바로 직전에 했던 회의록이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이분이 남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남한에 북한 공작원이 5만 명이다 라고 해서 남한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을 때 북한 공작원 숫자들이 쭉 나왔는데 그거 다 더해보면 49,500명입니다. 우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체 사상, 황장엽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무회의 회의록, 남한 내 공작원 5만 명, 김일성 어록,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북조선을 조국이라 말하며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 교수. 네. 김일성 어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교수 가운데 운동권에 있다가 이제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취업이 안 되니까 공작원이 대준 돈으로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북한에 자기의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월급을 타면 매달 북한에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송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김일성 어록에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어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일본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주식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네. 공작원들이 데모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시를 통하면 가장 높은 지위까지 수직 상승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똑하고 그렇지만 돈이 없고 사회에 이렇게 한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잘 색출해서 골라서 처음에는 좋은 형님처럼 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대주다가 친해지면 너 1대1로 나랑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주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에 넘겨주는 책이, 처음에 많이 넘겨주는 책이 모태통 어록 같은 책을 먼저 주는 겁니다. 73년도에 이렇게 김일성 이제 교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74년도 바로 다음에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신림동에 고시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들은 증언입니다. 고시원에서 서울대 학생들 또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모일러서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돈 뒷받침해 주다가 그러다 친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책도 주면서 1대1로 이제 교습 들어가고 또 이렇게 교습 받아서 판검사가 되면 나중에 후배들이 있으면 또 가서 가정교사처럼 1대1로 또 교시 공부를 이제 특별 수업을 시켜서 또 후배들이 계속해서 붙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73년도에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그때부터 고시를 패스했으면 우리나라 가장 높은 지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재판장에서 있는 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검사가 다 보원 앞에서 방청객에 자기 후배들도 있고 동지들도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판결 딱 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을 쳐다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남한 맞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에 대한 이 북한 사람들의 신심이 어떤지 제가 지금 50줄짜리 영상과 40줄짜리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영상 지금 틀어주십시오. 나오는 대로 나올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이쪽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게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 전임 전도사의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여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 영상이 영대 못에 나가셨죠. 왜? 뭐라고요? 평양 김정일 장군님 영상이 영대 못에 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싸고 동남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 영상이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여기다 멋있는 놈이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거는 봉숙교회 이 전임 사역자 리성숙 목사의 태양절이면 김일성 생일인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교회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다. 북한의 민영원단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도 저런 사상 교육을 받으면 초상화가 비가 젖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사진 우리 남한 사람들 젖는다고 안타까워할 사람 있습니까? 유치원생까지 막말로 욕을 하는 우리 남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한의 이 운동권 학생들이 김일성 충성서 학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지금 전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분도 고등학교 때 이 주사파, 주체사상파 수양회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도 혈서로 충성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충성서약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일성 충성서약서.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헌신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썼던 충성서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또 이걸 혈서로 썼습니다.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그들은 자기가 믿는 이 잘못된 사상과 신념 때문에 이렇게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남한 적화혁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북한 농부들 복음 듣지 못하고 지금도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북한 농부들 구원하기 위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혈서 쓰신 분 있습니까? 이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쓴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출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 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 최, 천, 강, 김, 반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그 당시 이 전대협에서 주사파 조직인 자민통에서 그 당시 수도권에 서울에 한 대학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11월 달에 총학생회장 출마하니까 8월 달에 6개 대학 출마할 사람들 미리 들여다가 MT하고 거기서 혈서로 다 쓰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출마한 겁니다. 출마해서 총학생회장이 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그 당시 대학 생활하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는 운동권이 총학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총학생회장 끝나고 나서 지금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 등에 걸려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전향하지 않은 채로 그냥 국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또 이 충성서약서를 아니면 결사옹의 같은 걸 혈서로 크게 써가지고 이걸 서로 선물로 주고받아서 부족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한총련 회장이 경찰에 검거돼가지고 부족도 같이 뺏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인터넷과 SNS 각종 여론에서 반기독교적인 여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인터넷 전략,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에 전력을 다함. 200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친북 성향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서 남한공작원 총괄 책임자를 총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남한은 공산화 되지 않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그렇죠? 아까 베트남 영상 봤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 시간씩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은 못 보셨죠? 베트남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었고 남한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잘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화가 되겠느냐? 교회를 없애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해라.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려라.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려서 언론 통해서 막 하면 얼마나 나쁜 여론이 일어나고 나쁜 내용들이 전달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 여론이 뒤로 돌아가겠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겠죠? 전도가 안 되겠죠? 지금 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대남 인터넷 전략. 2002년 남한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림. 지금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전략 들어갔는데 이건 통일전선부 대남 전략을 직접 거기서 담당했던 그런 탈북민의 증언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그 당시 이미 30만 개 가지고 남한 사람들 이름으로 글 쓰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붙잡아서 조사해보면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아줌마들 붙잡혀오는 거예요.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끌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 번 이름 가지고도 작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한 번은 제가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가 너무 비리가 많고 목사님들 비리가 많고 뭐 교회가 비리가 많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질문한다. 너 지난 5년 동안에 신부님이나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 각종 비리 같은 거 메이저 언론에서 본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더라고. 지난 5년 동안에 메이저 언론에서 승려나 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얘기한 거 본 사람 손들어봐. 거의 없더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부님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까? 승려들보다 더 많이 부족합니까? 교회가 절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문제가 많습니까? 성당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신부님들 술, 담배 하시니까 술 먹고 생기는 문제들도 제법 알고 있어요. 승려들이 있는 많은 문제, 절에서 뭐 성폭행 일어나고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수상하지 않냐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작정하고 교회 죽이는 세력들이 있구나. 근데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터넷과 모든 전선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북한의 사이버 요원만 3만 명이라고 합니다. 3만 명이 달라붙어서 댓글 달고 글 올리고 각종 찬반 누르면 남한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가가 뒤흔들리는 겁니다. 남한 정세를 잘 이해하려면 북한의 노동신문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미리 다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고려연방제 얘기가 선거 때도 나와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국제 헤럴드 출입인지에 나온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판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 윈스 리일렉션. 여기서 김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재선됐다. 근데 놀라운 건 해외 통신들이 많이 놀란 게 투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몇 프로? 10,000명이 투표하면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거예요. 99.98%면. 우리 조선중앙통신을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윤율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네. 지금 99.98%도 놀라운 투표율인데 더 놀라운 건 신임률이 100%입니다. 100% 다 몰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북한 선거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게 북한 전역에 붙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반대 투표를 하겠습니까? 반대 투표 나오면 그 동네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걸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드렸냐고 하면, 북한의 투표용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른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고려연방제를 설명드립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고려연방제, 통치 이념, 김일성 주체사상, 자주, 주한미군 철수, 민족 대단결, 남한 내의 공산주의 활동 보장.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은 김일성 주체사상이고 자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주 통일한다. 미군 있을 필요 없다. 외국군 나가라. 주한미군 철수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 내에 공산주의 활동 보장해라. 너희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수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 한번 갈래도 5번 허락을 받아야 가니까 제가 탈북민들 강의할 때 김일성 시체공전 설명하면 거기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다 허락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요구하지 않고 이런 수용에 밀리는 거예요. 고려연방제가 어떤 부분에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 네. 고려연방제를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로 들어가면 거기서 최고의결기구는 최고민족연방회의가 됩니다. 숫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남북한 동수. 쉽게 얘기하면 남한 20명, 북한 20명, 해외교포 생각해서 2자리 이 정도 줄 수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제가 돼서 통일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간접선거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민족 연방회에서 뽑는다. 그러면 북한 사람 20명은 누구 찍겠어요? 누구 찍어요? 남한 사람은 누구 찍을까요? 한 명만 나올까요? 여러 명 나올까요?
남한 사람 중에서 혹 또 북한 찍을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선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남한 인구가 많지만 북한은 투표율 몇 프로요? 99.98%. 거기에다가 100% 몰표 나오고, 남한은 투표율이 얼마나 되죠? 뭐 60%대 정도 되겠죠? 그런데 남한은 투표가 한 명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또 남한에서 저쪽 찍을 사람도 있겠죠? 혈서 쓴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도 코리아 연방제라고 선거구역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연방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방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미혹될 수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독립하시고 건국하신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선교왕국 되도록 우리 제가 볼 때는 통일을 엎던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번 선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뽑히도록 하십시다. 적과 통일 아니고 복음 통일을 이루십시다. 숨통이 끊어지기까지 적과 통일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길 교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 예수 믿고 전당 가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십시다. 통일을 이룰 대통령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선거에서 북한 농부들 저 노예 같은 생활에서 우상숭배에서 구출해낼 복음 통일을 통일 대통령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국민들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보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국가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